아버지가 죽고 집에서 쫓겨난 6남매. 찜질방 바닥에서 굶주리던 그들 앞에 2년 만에 나타난 큰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어.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집, 깨끗한 방, 매일 먹는 밥. 하지만 일주일 후 큰아버지는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장녀만 데려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에 보내겠습니다. 왜요? 수진이는 내 친딸이니까. 그날 비 내리는 시설 앞, 차 안에 앉은 장녀, 차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던 5살 막내. 누나, 나도 데려가줘. 16살 장녀 수지는 선택합니다. 큰아버지의 집이 아닌 동생들 곁을 택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해 겨울, 한 남자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복도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입구엔 하얀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지만 시들어 있었어요. 조문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점심때쯤 되자 하나둘 돌아갔어요. 바빠서 먼저 갈게 하고 인사도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빈소엔 6아이만 남았습니다. 제일 큰아이가 16살이었어요.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어요. 그 손이 가끔 떨렸습니다. 수진 옆엔 동생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둘째 지훈이는 14살, 셋째 유나는 12살, 넷째 지연이는 9살, 다섯째 서준이는 7살, 그리고 막내 민준이는 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가끔 누군가 킁킁 소리를 냈지만 그것도 금방 멈췄습니다. 어른들이 다 떠난 뒤론 빈소가 너무 조용했어요. 민준이가 수진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배고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수진은 민준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5살짜리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창밖으론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엔 차가 2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장례식장 직원 차였고 다른 하나는 택시였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냥 떠났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다고 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수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빠 깨워하고 울었지만 아빠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46살이었어요. 이름은 재민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어요. 공사장을 전전했고 가끔은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어요. 그래도 아이들 밥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피곤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르면 일어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막내 민준이를 낳고 떠났어요. 수진이 11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물어봐도 엄마는 바빠서 못 와하고만 했어요.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들을 돌봤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힘들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껴 했어요. 배고프다는 말도 사달라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동생들을 챙겼어요. 민준이 기저귀를 갈고 지연이 숙제를 봐줬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날엔 수진이 라면을 끓여서 동생들을 먹였어요. 아버지는 그런 수진을 보며 미안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괜찮아요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병원엔 가지 않았어요. 괜찮아, 곧 나아 하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걱정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졌습니다. 3층 높이였어요. 아버지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땅에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을 땐 학교에 있었어요. 따님이세요? 아버님이 사고 나셨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물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은 가방을 들고 학교를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을 때 수진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틀을 버텼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를 봤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이틀째 되던 새벽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수진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수진은 아빠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의 선이 평평해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수진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간호사가 이제 나가셔야 해요 하고 말했을 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침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뒤론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부고를 돌렸어요. 아버지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읽지 않았어요. 읽은 사람 중 몇 명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장엔 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 2명과 옆집 아주머니 1명이 왔어요. 그들은 수진에게 힘내라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조금 더 젊어 보였어요. 수진은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웃었을까? 언제 행복했을까? 수진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다 떠난 뒤 빈소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지훈이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유나와 지연이는 서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영정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수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장례식장 한쪽 방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 3채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누웠어요. 불을 끄자 어두웠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천장을 봤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다른 동생들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진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동생들 서로 떨어지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16살의 수진이 동생 5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돈도 없고 집도 없었어요. 어른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면 동생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구차가 왔고 아버지의 관이 실렸어요. 아이들은 연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갔습니다. 화장터는 산속에 있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주변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관이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아버지는 작은 함에 담겨 나왔습니다. 하얀 함이었어요. 수진이 그 함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수진은 두 손으로 함을 안았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어디 갔어? 하고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장터를 나와서 아이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챙겨야 했어요. 아버지의 옷가방과 아이들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지갑을 챙겼어요. 지갑 안엔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한 장 있었어요.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수진은 그 카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쓴 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먼 친척이라고 했어요. 수진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집에 가야죠.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이 전세라며? 만기 지났다고 들었는데.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가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아서 미안하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수진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자는 빠르게 걸어서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옆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 즉시 퇴거 요망. 수지는 그 종이를 떼어냈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차가웠어요.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아버지의 옷이 소파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애들아, 일단 앉아.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지는 보일러를 켰습니다. 하지만 보일러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포기하고 동생들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날 오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네. 조이는 표하는데 나도 사정이 있어. 전세 만기 지났잖아. 이제 나가야 돼.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다음 세입자 들어온다고. 내일까지 나가. 내일이요? 그래.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애들아, 우리 내일 이사 가야 돼. 지훈이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찜질방 가자. 찜질방에서 자는 거야? 응. 잠깐만.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울먹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아이들 교과서를 챙겼습니다. 큰 가방 2개에 다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집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나갔어? 지금 나갑니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동생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집주인은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 잘 가.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짐가방을 끌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눈이 다시 내릴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막내 민준이를 업었어요.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갔어요. 찜질방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수지는 카운터에서 입장권을 샀습니다. 6명 입장료는 3만 원이었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2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입장권을 받았어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구석진 곳을 찾았어요. 매트를 깔고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여기서 자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누나, 내일은 어디가? 모르겠어. 일단 자자.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동생들이 잠드는 걸 지켜봤어요. 한 명씩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만 잠들지 못했어요. 수지는 아버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엔 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카드를 다시 봤어요. 카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색이었어요. 수지는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쓰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애들이 무너져. 수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질문이 맴돌았어요. 나 혼자 애들을 지킬 수 있을까? 16살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수지는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찜질방에서 맞은 첫 아침은 춥지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진이 눈을 떴을 때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동생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 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지훈이는 벽을 보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유나와 지연이는 서로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매트 밖으로 반쯤 나와 있었어요. 수지는 서준이를 다시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찜질방 안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기저기 누워 자고 있었어요. 누군가 코를 골았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했어요. 땀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찬물이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돈이 없었습니다.
지갑엔 2만 원이 전부였어요. 6명이 먹고 자려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찜질방은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일주일은 불가능했어요. 밥을 사 먹어야 했고 옷도 빨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다시 매트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누나, 응, 여기 어디야? 찜질방이야. 기억 안 나? 민준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수진에게 안겼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안아줬어요. 민준이의 몸은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도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밥 사올게. 수진은 지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매점으로 갔어요. 매점엔 라면과 김밥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어요. 라면 한 그릇에 4,000원, 김밥 한 줄에 3,000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계산했어요. 6명이 먹으려면 최소 2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수지는 라면 2개와 김밥 한 줄을 샀어요. 계산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11,000원입니다. 수지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한 장을 냈어요. 지갑에 남은 돈은 9,000원이었습니다. 수지는 라면과 김밥을 들고 매트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김밥을 6조각으로 나눴어요. 한 명당 한 조각씩이었습니다. 라면은 2그릇을 6명이 나눠 먹었어요. 민준이가 한 입 먹고 말했어요. 맛있어. 수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배가 고팠을 거예요. 뭘 먹어도 맛있다고 했을 겁니다. 수지는 자기 몫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민준이와 서준이에게 더 줬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은 다시 매트에 앉았어요. 찜질방 안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세수를 하고 매점에서 음식을 샀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동생들을 봤어요. 너희 학교 가야지?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갈래. 왜? 그냥. 지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유나도 지연이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쉬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찜질방 안을 돌아다니거나 매트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민준이는 수진 무릎에 앉아서 졸았어요. 수지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갔어요. 점심때가 되자 아이들이 다시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지갑을 열었어요. 9,0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 2그릇을 살 수 있었어요. 수지는 매점에 가서 라면 2개를 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어요. 지갑엔 1,000원이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이번에도 수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눈치챘어요. 누나, 왜 안 먹어? 배 안 고파니까. 거짓말이잖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찜질방 안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부러웠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누나, 배고파. 수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사줄게. 지금 먹고 싶어? 민준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어요.
민준이를 달래려 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누나, 돈 없어? 응. 그럼 어떡해?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민준아, 제발 조금만 참아줘. 싫어. 배고파.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지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이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해. 누나가 밥 사줄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 품에 안겨 있었어요. 수진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매트로 돌아왔을 때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배고픈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지갑을 열었어요. 1,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지갑 안쪽에 있던 검은 카드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쓰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수진은 그 카드를 손에 쥐었어요.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근데 안 쓰면 애들이 못 버텨.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 밥 사올게. 수진은 찜질방을 나갔어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은 밝았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도시락 코너로 갔어요. 도시락 6개를 집었습니다. 우유도 6개 집었어요. 빵도 몇 개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이 물었어요.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35,000원입니다. 수지는 검은 카드를 내밀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점원이 카드를 받아서 단말기에 넣었어요. 수지는 숨을 참았습니다. 삐하고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점원이 영수증과 카드를 건넸어요. 수지는 카드를 받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봉투 드릴까요? 네, 주세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서 도시락과 우유를 담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수지는 봉투를 들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멈춰 섰습니다. 아빠가 화낼까? 수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쓰지 않았던 카드를 썼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이 굶고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 돌아왔을 때 동생들이 반겼어요. 누나, 수지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자. 아이들이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밥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도시락을 열었어요.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덮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안 먹어? 나중에 먹을게. 정말? 응. 지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습니다. 우유도 마셨어요. 민준이는 배가 부른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빵을 하나 집어서 민준이에게 줬어요. 이거 내일 아침에 먹어. 응. 민준이는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수지는 혼자 깨어 있었어요. 도시락을 열어서 조금 먹었습니다. 식은 밥이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수지는 도시락을 다 비우지 못했어요. 절반쯤 먹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수지는 검은 카드를 다시 꺼냈어요. 카드를 가만히 봤습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검은색 카드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요? 수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고급 아파트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재혁이었어요. 48살이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고 직원은 50명쯤 됐습니다. 재혁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 집도 컸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재혁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 마이너스 35,000원. 재혁은 알림을 눌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사용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어요. 재혁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카드는 수년간 사용된 적이 없었어요. 재혁이 동생에게 준 카드였습니다. 동생 이름은 재민이었어요. 재혁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재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다시 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는 5년 전이었습니다. 재혁은 그 통화를 떠올렸어요. 형, 왜? 나 힘들어. 애들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 그냥 형이라도 있다는 게 힘이 돼. 그래. 형,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100만 원만. 알았어. 카드 하나 만들어줄게. 급하면 써. 대신 나한테 연락은 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혁은 동생에게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요. 재혁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드가 사용됐어요. 재혁은 휴대전화를 다시 받습니다. 35,000원. 편의점. 도시락과 우유였을 거예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재혁에게 35,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동생이 5년 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쓴 이유가 뭘까요? 재혁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재혁은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재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재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재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5년 전에도 전화는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재혁과 동생 재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때였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사진을 오래 봤어요. 재민아.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는 금방 받았어요. 사장님,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말씀하세요. 카드 사용 위치 추적 가능해? 어느 카드 말씀이신가요?
재혁은 카드 번호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잠시 침묵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급한 거 아니야. 내일까지 알려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은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카드를 썼을까? 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카드 사용 위치 확인했습니다. 어디야? 서울 중구 편의점입니다. 어젯밤 9시쯤 사용됐습니다. 중구? 네. 그리고 사장님. 응? 혹시 동생분 소식 들으셨습니까?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 동생분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재혁의 손이 멈췄어요. 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비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자녀 6명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6? 네. 확인했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고요. 일주일 전에요. 재혁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재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 동안 동생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만 만들어주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죽었습니다. 재혁은 몰랐어요. 재혁은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봤어요. 35,000원. 편의점. 도시락과 우유. 애들이 쓴 거구나. 재혁은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자녀들이 카드를 쓴 거예요. 6명. 미성년자. 아버지가 죽고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재혁은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코트를 입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재혁은 내비게이션에 편의점 주소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재혁은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재민아. 너무 늦었어. 근데 이제라도 가야 돼. 재혁의 차는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재혁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뤄온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걸요. 재혁이 편의점 앞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편의점은 작았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유리창엔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재혁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손님은 없었어요. 도시락 코너와 음료수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재혁은 점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어젯밤에 여기서 카드 결제한 사람 기억나세요? 점원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어제요? 손님 많았는데요. 도시락 6개 산 사람이요. 점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학생이요. 여학생이었어요. 도시락이랑 우유 많이 사갔죠. 몇 살쯤 돼 보이던가요? 15? 16? 그 정도요. 되게 피곤해 보이던데.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은 편의점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지 않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찜질방이 보였어요.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재혁은 찜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찜질방 입구는 비좁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니 카운터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재혁이 다가가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입장하시게요? 아니요, 질문 좀 할게요. 네. 여기 요즘 애들 6명 있지 않나요? 제일 큰 애가 여학생이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애들이요. 있어요. 이틀째 있는데. 지금도 있어요? 네, 안에 있을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장권 주세요. 10,000원입니다. 재혁은 카드를 내밀었어요. 결제하고 입장권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구석진 곳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6명이었어요. 매트 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제일 큰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는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 옆엔 남자아이 둘과 여자아이 둘,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재혁은 멈춰섰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일 큰 여자아이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경계했어요. 남자는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이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재민이 애들이지?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남자를 쳐다봤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형이야. 큰아버지. 수진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남자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서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이름은 강재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강재민이었어요. 성이 같았습니다. 수진은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왜 오셨어요? 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드 쓴 거 알림 왔어. 그래서 찾아왔다. 카드요? 응. 너희 아버지한테 준 카드.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검은 카드 말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데려가려고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봤어요. 6명. 모두 어렸습니다. 제일 큰 아이도 16이었어요. 재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찜질방 바닥이었지만 재혁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너희한테도 미안해. 수지는 재혁을 봤어요. 재혁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수지는 입을 열었어요. 아빠 살아계실 땐 왜 안 오셨어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아빠 힘들어 하셨어요. 혼자 저희 6명 키우느라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큰아버지는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아저씨 잘못이야. 그럼 왜 이제 와요?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핑계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늦었을 뿐이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누나, 저 아저씨 누구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형이래.
우리 데려가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봐. 너희 아빠 카드 준 사람이야. 카드 쓴 거 알고 왔어. 밥 사줄 거니까 따라와. 재혁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일으켰습니다. 가자. 재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재혁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장님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자. 재혁은 큰 테이블로 아이들을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재혁도 앉았습니다. 메뉴판 주세요. 사장님이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재혁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6인분이요. 밥도 6개. 반찬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들어갔어요.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재혁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봤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6개와 밥, 그리고 반찬들이었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먹어.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수진이 민준이를 말렸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재혁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혁도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안 드세요? 배 안 고파? 거짓말이잖아요. 재혁은 웃지 않았어요. 너희나 많이 먹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혁이 계산을 했어요. 사장님이 잘 드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을 나왔습니다. 재혁이 말했어요. 나 따라와. 어디요? 우리 집. 수진이 멈춰섰습니다. 왜요? 거기서 자야지. 찜질방에서 계속 잘 순 없잖아. 괜찮아요. 저희 알아서 할게요. 재혁은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내가 제일 크니까 책임감 느끼는 거 알아. 근데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우리 집 가자. 그 다음 생각하자.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 서로 떨어지지 말라고 했지? 그럼 일단 같이 있어야 해. 우리 집 가자. 수진은 동생들을 봤어요. 민준이는 수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유나, 지연이와 서준이도 수진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재혁의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왔어요. 창문은 컸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현관에서 멈춰 섰어요. 재혁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신발 벗고.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소파는 크고 깨끗했어요. 텔레비전도 컸습니다. 재혁이 말했어요. 일단 씻어. 방 3개 있으니까 나눠서 써. 재혁은 아이들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도 있었고 이불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 옷은 내가 사올게. 수진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옷 있어요. 그래도 새 옷 필요하잖아. 내가 사올게. 재혁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재혁은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들 옷을 샀어요. 속옷도 사고 양말도 샀습니다. 칫솔과 수건도 샀어요. 카트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재혁은 멈춰 섰어요. 장난감 코너가 보였습니다. 인형과 블록이 진열돼 있었어요. 재혁은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막내가 몇 살이지? 5살? 재혁은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곰 인형이었습니다. 카트에 넣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들어오자 수진이 일어났어요. 오셨어요. 응, 옷 샀어. 입어봐. 재혁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꺼내봤어요. 새 옷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재혁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거 우리 거예요? 응, 고마워요. 재혁은 민준이를 봤어요. 민준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재혁은 곰 인형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민준이는 인형을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놔줘요? 응, 고마워요. 민준이는 인형을 안았어요. 재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잤습니다. 수진과 유나, 지연이는 한 방을 썼어요. 지훈이와 서준이, 민준이는 다른 방을 썼습니다. 재혁은 자기 방에 있었어요. 재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재혁은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없었어요. 6명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재혁은 결혼 전이었습니다. 약혼녀가 있었어요. 재혁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약혼녀 이름은 은주였어요. 재혁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재혁은 전화를 포기했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재혁의 집에서 지냈어요. 학교에도 갔습니다. 재혁이 전학 서류를 처리해줬어요. 아이들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웠어요. 아침밥도 차려줬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녁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수진에게만 유독 신경을 썼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재혁이 반찬을 집어서 수진 앞에 놓았어요. 많이 먹어. 수진은 놀랐어요. 저만요? 재혁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지훈이와 유나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많이 먹어. 재혁은 부엌으로 갔어요. 수진은 재혁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은주가 재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혁이 문을 열자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재혁 씨, 은주야. 왜 왔어? 왜긴요.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요?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으로 들어와. 은주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소파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이 누구예요? 재혁이 대답했어요. 내 조카들이야. 조카요? 응. 동생이 돌아가셔서 내가 데려왔어. 은주는 아이들을 세어봤어요. 6명이었습니다. 6명이요? 응. 은주는 재혁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재혁은 은주를 발코니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재혁 씨,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알아. 근데 애 6명이요? 그거 알았으면 진작 말했어야죠.
갑자기 생긴 일이라 은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이해는 해요. 조카들이니까 챙겨야죠. 근데 6명을 어떻게 키워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결혼 준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전 어떡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자신 없어요. 애 6명 키우는 거.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카들이요, 저요. 선택하세요. 재혁은 은주를 봤어요. 시간 좀 줘. 얼마나요? 일주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전 그냥 갈 거예요. 은주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재혁은 발코니에 남았어요.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재혁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동생 재민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재혁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재민아, 나 어떻게 해야 돼?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엔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재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어요. 동생이 쓴 편지였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편지였어요. 재혁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형, 나 결혼한다. 아이도 생겼어. 형한테 말 안 했지만 사실 그 여자는 형이 사귀던 사람이었어. 미안해. 근데 형이 책임 안 진다고 해서 내가 맡았어. 아이 이름은 수진이야. 예쁘게 키울게. 형 걱정은 하지 마.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그냥 이 사실만 알고 있어줘. 나중에 필요하면 말할게. 마이너스 재민. 재혁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재혁의 딸이었습니다. 재혁은 10년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감쌌어요. 미안해, 재민아. 정말 미안해. 재혁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재혁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깨웠어요.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재혁을 아저씨 대신 큰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재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동생의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재혁을 짓눌렀어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수진이야. 하지만 나머지 5은? 재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 재혁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 좀 봐.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재혁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섰어요. 왜요? 재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재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를 꺼냈어요.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 수진은 편지를 받았어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편지를 다 읽은 수진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혁은 수진을 봤어요. 너는 사실 내 딸이야.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재혁이 계속 말했어요. 내 엄마는 원래 나랑 사귀었어.
근데 내가 책임을 못 졌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도망쳤어.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했지. 너를 낳고 키워달라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수지는 편지를 던졌어요.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제 친아빠가 아니었어요? 생물학적으론 그래. 하지만 너를 키운 건 재민이야. 그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야. 왜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세요. 수진아,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세요? 동생들은요? 동생들은 어떡하라고요? 재혁은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저 혼자만 큰아버지 딸이에요? 그럼 동생들은요? 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서재를 나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재혁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누나 왜 그래요? 아파서 그래. 오늘 학교 쉬라고 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은 나머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수진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어요. 제발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혁은 포기하고 돌아섰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재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은주였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재혁 씨, 일주일 됐어요.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답 들을게요. 조카들이에요. 제가 중요해요? 재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야, 대답하세요. 재혁은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자. 약속 지킬게. 정말요? 응.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럼 조카들은요? 재혁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만 데려갈게. 네. 수진이 한 명만. 나머지는 시설에 맡길 거야.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한 명만요? 내 딸이니까. 은주는 놀랐습니다. 딸이요? 무슨 말이에요? 재혁은 설명했어요. 수진이가 자기 친딸이라는 것, 동생이 대신 키웠다는 것. 은주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5은요?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어. 우리 둘이 6명을 키울 순 없잖아.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물었어요. 은주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근데 재혁 씨, 응?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죄송해요. 괜찮아. 이해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쌌어요. 이게 맞는 걸까? 재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누나는요? 방에 있어. 아직 안 나왔어. 지훈이는 수진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나, 나야. 문 열어.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괜찮아? 응. 밥 먹어. 배 안 고파. 거짓말이잖아. 수진은 웃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뭔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수진은 지훈의 손을 놓았어요. 진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이들에게 말하기로요. 재혁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어요. 재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엔 시설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비서가 준비해준 서류였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봤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재혁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아이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애들아, 다 앉아봐. 아이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도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재혁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아이들은 재혁을 봤어요. 재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결혼을 하기로 했어.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래서요? 재혁은 대답했습니다. 근데 6명을 다 데리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재혁은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만 데려갈 거야.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나머지 너희는 좋은 곳에 갈 거야. 큰아버지가 알아봤어. 지연이가 울먹였어요. 좋은 곳이 어디예요? 시설이야. 거기서 지내면 돼. 시설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큰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이야. 왜 누나만 데려가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어요. 그만해요. 지훈이가 수진을 봤습니다. 누나, 이거 알고 있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지훈이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변했어요. 누나는 괜찮은 거야? 우리 시설 보내도?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수진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누나랑 떨어지기 싫어. 수진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혁은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재혁에게 말했어요. 왜 누나만 데려가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재혁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딸이니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가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 엄마는 원래 나랑 사귀었어. 근데 내가 책임을 못 졌고 동생이 대신 키웠어. 그래서 수진이는 내 친딸이야.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이와 서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수진을 봤어요. 그럼 우린 남이에요? 누나랑?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린 남매야. 근데 누나만 가는 거잖아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나머지 아이들도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재혁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재혁을 봤어요. 만족하세요? 수진아, 저 때문에 동생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전 동생들이랑 같이 있을래요. 수진아, 그건 시설 가면 되잖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왜요? 제가 큰아버지 딸이라서요? 전 아빠 딸이에요. 강재민 딸이에요. 큰아버지 딸 아니에요. 재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재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날 밤 재혁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같이 안 가겠대. 네. 동생들이랑 같이 시설 가겠대. 은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재혁 씨, 응.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도됐어요. 애가 안 온다니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죠? 근데 전 재혁 씨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애 키우는 게 제 애도 아닌데 제가 나쁜 사람인 건 알아요. 근데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혁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동생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야. 사진 속 동생은 웃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설 입소 날이 됐습니다. 재혁은 아이들을 깨웠어요. 애들아, 일어나. 아이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씩이었어요. 수진도 짐을 쌌습니다. 재혁이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같이 갈 거야? 네. 여기 있어도 돼. 싫어요. 동생들이랑 같이 있을 거예요. 재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재혁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아이들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6명이 다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났어요. 시설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도착했어요. 시설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어요. 정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재혁이 시동을 껐어요. 도착했다.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차에서 내렸어요.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려. 아이들이 천천히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내렸습니다. 재혁은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여기 남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 재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정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 직원이 나왔어요. 강재혁 씨죠? 네, 서류 준비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재혁은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아이들이 복도에 섰습니다. 재혁은 직원을 따라 사무실로 갔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혁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큰아버지가 무능해서.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 가지마. 재혁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준이는 재혁을 밀쳐냈어요. 싫어. 가. 재혁은 일어섰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네.
아저씨는 평생 후회할 거야. 너희한테 이런 짓 한 거.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재혁은 돌아섰어요. 걸어서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시설 입소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직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숙사동으로 갔어요.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어요. 벽은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엔 2층 침대 3개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어요. 커튼은 낡았습니다. 짐 풀고 쉬어. 저녁 6시에 식당으로 와. 직원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 섰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짐 풀자.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봤어요.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유나와 지연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준이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누나, 여기서 계속 살아? 응. 큰아버지는? 안 와. 민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이를 안았어요. 민준이의 몸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식당엔 아이들이 많았어요. 50명쯤 됐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밥을 받았어요. 수지는 동생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밥을 퍼줬어요. 국과 반찬도 받았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6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어요. 국은 싱거웠고 반찬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밥을 남겼습니다. 누나 배불러. 다 먹어. 못 먹겠어. 수지는 민준이 밥을 자기 그릇에 덜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두웠어요. 창밖으론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 침대에선 유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응.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수지는 생각했어요. 큰아버지 집에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버릴 순 없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서로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큰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수지는 상상했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밥, 새 옷. 하지만 동생들은 여기 있었을 거예요. 혼자서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있는 게 맞아. 수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같은 시각, 재혁은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민준이의 울음소리도 없었어요. 재혁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재혁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시설에 있었어요. 재혁은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동생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동생은 그렇게 썼습니다. 혼자 6명을 키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혁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재민아, 나는 너만 못해. 재혁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시설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학교에 갔어요. 오후엔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9시엔 잠들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어요. 수지는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민준이 옷을 입혀주고 지연이 숙제를 봐줬어요. 지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지훈에게 물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뭐가? 요즘 말이 없잖아. 별일 없어? 거짓말이잖아. 지훈이는 수진을 봤어요. 누나는 후회 안 해? 뭘? 큰아버지 집에 안 남은 거.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정말? 응. 우리 같이 있는 게 더 중요해. 지훈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근데 누나만 가도 됐잖아. 누나는 큰아버지 친딸이니까. 수진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아빠 딸이야. 강재민 딸. 큰아버지 딸 아니야. 지훈이는 눈물을 보였어요. 근데 우리 때문에 누나가.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지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안았어요. 수진도 지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은주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몇 명과 친구들이 왔어요. 재혁은 예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입장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식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 재혁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재혁과 은주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가구는 새 것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은주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하다.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재혁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를 내뿜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재혁은 생각했습니다. 시설에 전화해 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발코니로 나왔어요. 왜 여기 있어요? 바람 좀 쐬려고. 담배 피우지 마요. 냄새 나잖아요. 미안. 재혁은 담배를 껐습니다. 은주가 재혁 옆에 섰어요. 조카들 생각나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미안해요. 재혁은 은주를 봤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시설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밥도 잘 먹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잠든 뒤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아빠 미안해. 수지는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지켰지만 이게 맞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큰아버지 보고 싶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거짓말이잖아. 진짜야. 누나 요즘 매일 울잖아. 수진은 놀랐어요. 너 알았어? 응, 다 들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 누나가 우리 선택한 거 알아. 고마워.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누나가 더 잘해야 하는데. 아니야. 누나는 잘하고 있어. 지훈이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누나 혼자 아니야. 수진은 지훈을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시설 운동장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았어요. 민준이는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유나와 지연이는 그네를 탔어요. 서준이는 흙장난을 했습니다. 수지는 벤치에 앉아서 동생들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이게 맞는 걸까? 수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누나,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나 골 넣었어. 그래, 잘했네. 민준이는 웃었어요. 다시 운동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린 괜찮을 거야. 수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18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밤 근무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동생들 용돈을 줄 수 있었어요. 지훈이는 16이 됐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유나와 지연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밝아졌어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서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어요. 키가 많이 컸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수지는 멈춰 섰어요. 재혁도 수진을 봤습니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봤어요.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왜 오셨어요? 그냥 너희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잘 지내요.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수지는 재혁을 봤어요. 재혁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았어요. 얼굴엔 주름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응, 결혼했어. 잘 살고 있어. 다행이네요. 재혁은 웃지 않았어요. 수진아,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돼.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저 용서 안 할 거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근데요. 재혁이 수진을 봤어요. 동생들은 잘 자랐어요. 제가 지켰어요. 그걸로 됐어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물었어요. 동생들은 잘 지내? 네. 다들 잘 지내요. 그래,
안부 전해줘. 네. 재혁은 돌아섰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잘 가세요, 큰아버지. 수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설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동생들은 자고 있었어요. 수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아빠. 수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손. 우리 잘하고 있어요. 서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같은 시각, 재혁은 신혼집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은주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재혁은 혼자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재혁은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만 못한 형이어서. 재혁은 담배를 껐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재민아, 내 애들은 잘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재혁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지훈이는 대학에 갔습니다. 유나와 지연이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서준이와 민준이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들은 명절엔 모였어요. 생일엔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어느 날, 수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속에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산소 앞에 앉았어요. 아빠, 나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다 잘 지내요. 지훈이는 대학 다니고 유나랑 지연이는 고등학생이에요. 서준이랑 민준이도 잘 커요. 수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사랑해요, 아빠. 수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갔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은주는 편안했지만 가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동생들을 지켰지만 가끔 후회했어요. 지훈이는 누나를 원망했지만 결국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도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상처를 안고도 웃었어요. 후회를 품고도 나아갔습니다. 그게 인생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선택은 없었습니다. 완전한 구원도 없었어요. 다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때로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였어요. 수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 우리 괜찮아요. 수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